우리가 60년 동안 속아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서 차관을 빌리려 했지만 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한국 광부와 간호사들의 월급을 담보로 잡고 차관을 받았다. 영화 국제시장에도 나오고 다큐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그렇게 적혀 있지요. 그런데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공식 결론을 내렸습니다. 광부 간호사의 임금을 담보로 독일로부터 상업차관을 성사시켰다는 신청인 및 세간의 주장과 인식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누가 우리를 속였는가? 사실 한 사람을 가리키기는 어렵습니다. 60년 동안 한국 사회 전체가 사실로 믿어온 이야기. 그 이야기의 출발점에는 한 경제학자의 기억이 있었지요. 그분의 이름은 잠시 후 등장합니다. 그분의 기억이 어떻게 60년의 통념이 되었는지 자료가 답합니다. 그리고 그 통념 뒤에서 정말로 그분들이 한국으로 보낸 돈은 얼마였는지, 어디로 갔는지, 그분들은 무엇이었는지 1963년 12월 한국 광부 일진이 김포공항을 떠난 그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1963년 12월 21일이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한국 광부 일진이 처음으로 독일행 비행기에 올랐지요. 그분들이 가는 곳은 독일 루르 공업지대의 탄광, 지하 1000m 갱도였습니다. 그 시절 우리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숫자 하나로 보여드리지요. 한국은행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 자료에 따르면 196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100달러, 한 달이 아닙니다. 1년 소득이 100달러였던 것이지요. 지금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36,000달러를 넘습니다. 60년 만에 360배, 360배가 오른 셈입니다. 그렇게 가난하던 시절 한국 정부는 광부 500명을 모집했습니다. 지원자가 몇 명이어서 묻는지 아십니까? 국가기록권 자료를 보면 46,000명이 몰렸습니다. 경쟁률 92대 1. 그것도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들이 다수 포함된 지원자들이었지요. 비교하자면 지금 한국 9급 공무원 시험 평균 경쟁률이 30대 1 안팎입니다. 그 시절 독일 광부 자리가 지금 9급 공무원 자리에 3배 가까운 절박한 기회였던 셈입니다. 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지하 1000m 갱도에 들어가겠다고 줄을 섰던 시대, 그 시대를 어르신들께서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그 광부들이 독일에 도착한 지 1년이 지난 1964년 12월 10일, 우리 현대사에서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 독일 뒤스부르크의 함보른 탄광 강당에서 벌어집니다. 이날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그 강당을 찾았지요. 서독을 국빈 방문한 박 대통령이 본회 정상회담을 마친 뒤 아우토반을 따라 광부들을 만나러 간 자리. 서독의 하인리히 리브케 대통령도 이례적으로 동행했습니다. 강당에는 서독 각지에서 일하던 한국 광부 약 300명이 정장 차림으로 뒤스부르크와 에센 등지에서 근무하던 한국 간호사 약 50명이 한복 색동 저고리를 입고 태극기를 흔들며 기다리고 있었지요. 박 대통령이 단상에 오르자 광부들로 구성된 브라스 밴드가 애국가를 연주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로 시작된 합창은 무궁화 삼천리를 지나며 점점 떨렸고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에 이르러서는 가사가 울음 속에 묻혔습니다. 광부도 간호사도 박 대통령 부부도 리브케 서독 대통령도 취재 기자들도 독일인 탄광회사 사장도 손수건을 꺼냈지요. 자료에 기록된 그날의 풍경입니다. 박 대통령은 준비한 원고를 다 읽지 못한 채 짧게 말을 마쳤습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한 그날 발언 중 한 대목은 이렇습니다. 국가가 부족하고 내가 부족해 여러분이 이 먼 타지까지 나와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생전에는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후손들에게만큼은 잘 사는 나라를 물려줍시다. 열심히 합시다. 나도 열심히. 광부 대표 유재천 씨가 답세 나서며 말했지요. 이국만리에서 대통령을 만나니 친부모를 뵙는 듯합니다. 이 자리.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 탄광 강당에서 자기 나라 청년들 앞에 서서 울던 자리였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통역으로 함께 있던 사람이 배경훈 교수였지요. 이분의 이름은 잠시 후 다시 등장합니다. 이제 그분들이 그 시절 보낸 돈이 정확히 얼마였었는지, 한국 경제에 어떻게 닿았는지를 짚어보지요.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자료에 따르면 1966년 기준 파독 광부의 평균 임금은 월 600마르크, 미화로 환산하면 약 160달러였습니다. 비교를 다시 해봅시다. 그 시절 한국 1인당 1년 소득이 100달러. 광부들은 한 달에 한국 1년치 소득의 1.6배를 벌었던 것이지요. 단 한 달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광부들이 다 쓴 게 아닙니다. 매달 봉급의 상당 부분을 한국으로 송금했지요. 적금과 함께 일정 금액을 반드시 한국으로 보내는 것이 그분들의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국가기록원 자료를 보면 1965년 한 해 광부와 간호사들이 한국에 보낸 송금액이 한국 상품 수출액의 10.5%에 달했습니다. 10.5%라는 숫자가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지요.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그 시절 한국이 1년 동안 외국에 물건을 팔아본 돈이 100원이라면 그중 10원 50전이 광부와 간호사들이 보낸 돈이었다는 뜻입니다. 한 가족 살림에서 자녀 한 명이 보내는 용돈이 가족 전체 생활비의 10%가 넘었다고 생각하시면 비슷합니다. 규모감을 한 번 더 보여드리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965년 한국의 연간 총수출액이 약 1억 7,508만 달러, 그리고 1965년부터 1975년까지 11년간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보낸 송금액 총액은 1억 153만 달러였습니다. 다시 말해 1965년 한 해 한국 수출 전체와 거의 맞먹는 외화가 11년 동안 그분들의 통장에서 한국으로 흘러들어왔다는 뜻이지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소식지 역사공감은 1965년부터 1967년 사이 송금액이 한국 총수출액의 1.6%, 1.9%, 1.8%를 차지했다고 기록합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는 이 송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지요. 외화가득률 100%. 한 푼의 외화도 소중했던 당시 한국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송금은 한국 경제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외화가득률 100%가 무슨 뜻인지 설명드리지요. 일반적으로 한국이 물건을 외국에 팔아도 그 물건을 만드는 데 외국에서 사온 원자재, 값을 빼고 나면 한국에 남는 외화는 일부일 뿐. 그런데 광부와 간호사가 보낸 돈은 원가가 들지 않은 100% 순외화였습니다. 그 시절 가장 깨끗한 외화, 가장 무거운 외화이기도 했지요. 이 외화가 어디에 정확히 어떻게 쓰였는지를 한 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 돈은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로 흡수되어 무역수지를 보전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기 한국 경제에 가장 가난했던 자리를 메우는 종잣돈이 되었지요. 여러분께서 들어보셨을 한강의 기적, 그 종잣돈의 한 갈래가 바로 이 돈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60년 동안 우리가 사실로 믿어온 이야기 한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영화 국제시장을 보셨거나 그 시절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아마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이 가난해서 차관을 빌리고 싶었지만 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광부와 간호사들의 월급을 담보로 잡고 독일에서 차관을 빌렸다. 이 이야기는 60년 동안 한국 사회의 정설처럼 전해 내려왔지요. 영화에도 나오고 다큐멘터리에도 나오고 신문 기사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 사실일까요? 자료를 보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공식 조사 결과가 이 점을 분명히 못 박았지요. 위원회의 결론을 그대로 옮겨드립니다. 광부 간호사의 임금을 담보로 독일로부터 상업차관을 성사시켰다는 신청인 및 세간의 주장과 인식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자료를 짚어보지요. 당시 서독 정부에 대한 차관은 2차례 있었습니다. 1961년 의정에 의한 1억 5천만 마르크, 그리고 1964년 차관협정에 의한 1억 5,900만 마르크. 두 차관협정의 조약문을 확인해 보면 광부 임금을 담보로 잡는 문항이 어디에도 없지요. 1964년 재정차관과 1967년 상업차관 협정에 명기된 것은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은행의 지불 보증뿐 다른 무엇도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광부 파독 협정에 규정된 인원이 1969년 개정 전까지 총 1,000명. 이들의 임금을 모두 모은다 해도 차관 액수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1966년 광부 평균 월급 600마르크로 1,000명이 10년치 임금을 다 모아도 7,200만 마르크. 차관 1억 5,900만 마르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요. 당시 상업차관 실무를 담당했던 독일재건은행 KfW도 공식 서한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국 차관 사업은 파독 근로자 사업과 무관하다. 이 통념의 출발점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백영훈 교수. 백영훈 교수는 1930년에 태어나 2023년에 별세하신 경제학자였지요. 1961년 박정희 정부의 차관 교섭 사절단에 참여했고 서독 경제부 노동국장과의 협상 자리에 있던 분입니다. 그리고 잠시 전 말씀드린 1964년 12월 10일 한볼은 탄광, 박정희 대통령 연설 그 자리에서 통역으로 그분도 함께 울었던 분이지요. 훗날 백영훈 교수의 회고는 이러했습니다. 광부 5,000명, 간호사 2,000명을 서독에 파견하는 조건으로 3천만 달러 상업차관 협상을 했다. 그리고 광부 월급 한 달분을 코메르츠방크에 예치한 것을 담보로 취급했다. 그러나 자료를 대조해 보면 이 회고는 실제 협정과 차이가 큽니다. 실제 1963년 광부 파독 협정에 규정된 인원이 1,000명이었고 코메르츠방크에 광부 월급이 예치되었다는 흔적은 어떤 자료에도 나타나지 않지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파독 근로자 임금은 대체로 지역 신용금고나 도이체방크에 입금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영훈 교수가 거짓을 말한 것일까요? 그렇게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아이디어로 제시되었던 안이 그분의 기억에 결합되었을 수도 있지요. 한볼은 탄광에서 통역하며 함께 울었던 그분의 정서적 기억이 시간이 흐르며 사실의 자리로 옮겨 앉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지요. 광부와 간호사들의 노고와 송금이 한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도 그 점은 명확히 평가했지요. 그러나 그분들의 임금이 차관 담보로 잡혔다는 통념, 자료가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은 차관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가치가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진실을 정확히 알 때 그분들의 노고도 정확히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금액 뒤에는 숫자에 잡히지 않은 또 다른 대가가 있었습니다. 송금 1억 153만 달러. 이 숫자 뒤에는 보이지 않은 대가가 있었지요. 파독광부 30년 사이에 기록된 사망자 통계입니다. 1963년부터 1979년까지 17년 동안 독일에서 사망한 한국 광부는 65명, 간호사는 44명, 기능공은 8명, 총 117명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광부 27명은 갱도 작업 중 사망, 광부 4명, 간호사 19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1964년 12월 10일 한볼은 탄광 그 자리에서 광부 대표 유재천 씨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6가의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필요로 했던 것들이었지요. 귀국 후 일터를 주선해 줄 것, 송금할 때 환율을 조정해 줄 것,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독일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 국제노동기구 ILO에 가입해 줄 것. 자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여러분 파독 광부들의 건의 사항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가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이 건의 사항 대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요. 3년 계약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분들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귀국한 광부들은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었지요. 광부 일을 했다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고학력자들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일부 분들은 송금으로 모은 돈을 자영업 자금이나 자녀 교육비로 써서 빠르게 소진하셨고요. 간호사들의 사정도 어려웠습니다. 한국 사회에 헛소문이 돌았지요. 간호사들이 몸을 팔고 다닌다는 종류의 사실과 무관한 비방. 자료에 따르면 그분들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간 청년 여성을 향한 근거점이 없는 비방을 견뎌내야 했던 것입니다. 가정의 분열을 겪은 분들도 있었지요. 한국에 가족을 두고 떠난 쉰대. 여성이 3년간 꼬박꼬박 한국에 송금해서 했는데 귀국해보니 남편의 외도와 술로 통장이 비어 있더라. 그런 사례가 자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 광부 출신은 학업을 계속해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 대학 교수가 된 사례도 있고요. 일부 간호사분들은 31살에 야간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7년 만에 의사 면허를 딴 분도 계시지요. 본디 광부 합격자 중 고등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비율이 높았던 만큼 귀국 후 다양한 분야로 진출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파독 광부 간호사 기능공 18,899명 가운데 약 60%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독일에 정착해 가정을 꾸렸고 적지 않은 수가 미국과 캐나다 등 제3국으로 다시 떠났지요. 이분들이 한국 시민의 정체성으로는 남기 어려웠던 이유가 한국이 그분들이 돌아올 자리를 충분히 마련해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자료들은 평가합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법,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2002년. 그분들이 독일의 첫 발을 디딘 지 39년 만의 일이었지요. 그것도 본격적인 의료생활 지원이 아닌 기념사업 위주의 법이었습니다. 이 법의 시행령이 만들어진 것이 그로부터 다시 19년 뒤인 2021년 6월이었지요. 지금 독일에 살아계신 파독 광부는 약 800명, 절반은 건강상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제독하닝을 루이가우프회가 2023년 60주년 기념식에서 밝혔습니다. 광부 출신 가운데 근속기간이 짧아 독일 복지체계 안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은 지금도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계시지요. 자료에 따르면 베를린의 간호사 출신 한 분의 연금이 월 1,400유로, 한화 약 199만 원 수준, 노인 아파트 월세 600유로를 내고 나면 빠듯하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살아오신 그 시절, 우리 곁에서 사라진 형과 누이들의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올해 2026년 정부 차원 파독 간호사 파견이 시작된 지 60년이 되었습니다. 60년 전 한국,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 광부 500명 자리에 46,000명이 지원했던 나라. 60년 후 한국, 1인당 국민소득 36,000달러를 넘는 나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 총생산이 1953년 13억 달러에서 60년 만에 520배 이상으로 늘었지요. 한국이 1년 동안 외국에 파는 물건의 양은 1952년 2,770만 달러에서 9,200배 이상으로 커졌고요. 가난해서 청년들을 외국 탄광에 보내야 했던 그 시절의 한국이 한 세대 만에 그 자리를 떠나 다른 자리에 와 있지요. 그 자리가 60년 사이에 그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지금 독일에 살아계신 파독 광부는 약 800명. 그분들의 평균 연세가 80을 넘어섰지요. 70주년, 80주년 행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파독 광부 기념회관 김계수 명예관장은 2023년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살아오신 시간 위에 그분들의 시간이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본 숫자들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지요. 광부 7,936명, 간호사 11,057명, 기능공 931명, 총 18,899명. 1965년부터 1975년 11년간 송금액 1억 153만 달러. 1965년 한국 1년 수출 전체와 거의 맞먹는 외화가 11년에 걸쳐 그분들의 통장에서 한국으로 흘러 들어왔지요. 한국 수출의 최대 10.5%에 달했던 그 시절의 외화. 사망자 117명, 자살 23명을 포함한 보이지 않은 대가. 약 60%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0년 동안 정설처럼 전해진 임금담보 차관설은 진실화해 위원회 공식 조사로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지요. 그분들의 헌신은 차관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숫자들은 한국 경제 60년 역사에서 결코 작지 않은 한 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쩌면 그 시절 그분들과 같은 학교를 다니셨거나 같은 골목에서 자라셨거나 친지 중에 독일로 떠난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요. 여러분이 만들어 오신 한국이라는 토대 위에 손주 세대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360배가 오른 소득, 9,200배가 넘게 늘어난 수출, 그 출발점에 여러분의 시간이 있지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지 중에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로 떠나셨던 분이 계신지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겠습니다.